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 이 시간에는 제12강 자료 수집 방법 네 번째 내용을 학습하도록 하겠습니다. 교재에서는 4장에 해당되는 내용입니다. 자, 자료 수집 방법의 분류에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서 관찰법에 대한 내용들을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관찰법의 의의를 살펴보시면요, 관찰법은 사건이나 사람 등의 관찰 대상의 특성, 상태, 행위, 여러 가지 기능들 중에서 조사 목적에 필요한 것을 관찰하고 기록해서 분석하는 방법을 말합니다. 자, 다른 연구와 비교해서 규칙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죠? 자, 계속해서 어떤 관찰을 통해서 어떤 규칙을 발견하는 거죠. 자, 사회적 관계에 영향을 미치는 사건을 이해하도록 해주고요. 연구 대상의 행태에서 발생하는 사회적 맥락 등을 포착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질적 연구를 위해서 자주 활용이 되는 그러한 방법이 관찰법입니다. 자, 관찰법에 의해서요, 관찰 시 관찰자의 태도는 어떠해야 되느냐 했더니, 관찰자는 첫째, 계속해서 꾸준히 지켜봐야 되기 때문에 인내심이 필요하고요. 그 다음에 관찰자는 지켜보는 집단에 동화되어서는 안 됩니다. 그러면 객관성을 잃기 때문에 동화되지 않고 지켜볼 수 있어야 되고요. 주관성을 배제하고 객관성을 유지하기 위해서 노력을 해야 합니다. 자, 관찰자 유형에 따라서 분류를 해볼게요. 관찰자 유형에 따라서 첫째, 완전 참여자가 있습니다. 관찰자가. 자, 이것은 완전 참여자는요, 자신의 신분을 밝히지 않고요, 관찰 집단의 구성원으로 포함이 돼서 자연스럽게 일어나는 사회적 과정을 참여하는 관찰자의 역할을 수행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윤리적, 과학적인 문제를 겪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자, 다른 구성원들을 속이고 관찰자 입장으로 그 안에 들어가서 연구를 하는 거기 때문에 구성원들이 뭐 어떻게 비윤리적인 속았다 뭐 이런 생각들도 할 수 있고요. 자, 그런 의미에서 비윤리적 과학적 문제를 겪을 수도 있습니다. 참여 관찰을 통해서 자료를 수집하려고 한다면 조사자가 객관성을 유지하기가 어려울 수도 있어요. 대표적인 게 이제 범죄 조직에 참여하는 침투해서 조사하는 경찰의 형태나 언더커버로 잠입하는 CEO 등의 형태가 완전 참여자의 유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두 번째 형태가 이제 관찰 참여자의 형태죠. 관찰 참여자는 연구 대상자들에게 자신의 신분과 관찰의 목적은 알립니다. 그리고 연구 대상 집단의 일원으로 들어가서 그들과 관계를 지속하면서 그들을 관찰하고, 그죠? 관찰자로서의, 참여자로서의 역할도 수행하는 그러한 사람을 관찰 참여자라고 합니다. 그래서 뭐 예로서 오지의 소수민족 문화에 침투하는 인류학자라고 설명을 했죠. 그래서 소수민족의 생활상에 제가 여러분들에 대해서 좀 같이 참여하면서 연구해봐도 되겠습니까? 했을 때 허락을 받고 그 속에서 같이 생활을 해보는 그러한 관찰 참여자의 역할을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자, 세 번째가 이제 참여 관찰자죠. 참여 관찰자는 연구 대상자들에게 자신의 신분과 관찰 목적을 알려요. 그리고 조사 집단에 완전히 참여하지는 않습니다. 자, 관찰자와 참여자 중에서 참여자의 비중이 더 큰 형태라고 볼 수 있고요. 관찰자의 역할은 공식적으로 이루어지고요. 내부 구성원이 될 가능성은 매우 적습니다. 자, 그 다음에 네 번째가 완전 관찰자예요. 자, 사회 과정의 일부가 되지 않고요, 사회 과정을 관찰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거기에 포함되지 않고 그냥 관찰만 하는 거예요. 연구 조사자가 비관여적이기 때문에 관찰자 효과를 야기할 가능성은 없어요. 그러나 연구 대상자를 완전히 이해하기도 또한 부족합니다. 그죠? 참여를 통해서 거기에 대한 어떤 경험들을 쌓아가고 연구 대상자들과의 관계를 형성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그 집단에 대한 완전한 이해를 하기는 굉장히 어렵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저기에서는 예로서 아동행동을 관찰하는 아동학자들을 그 예로 들고 있습니다. 자, 다음에 관찰자의 참여 여부에 따라서 분류를 해봤습니다. 첫 번째가 참여 관찰이죠. 자, 관찰자가 관찰 대상 집단의 한 구성원이 돼서요, 그들과 함께 생활하고 활동하면서 직접 참여해서 현상을 관찰하고 기술하는 그러한 방법입니다. 자, 비관찰자가 관찰당하고 있다는 사실을 모르게 진행을 하고요. 장점은요, 연구 설계나 착수가 용이하고요.
연구의 설계 과정에 융통성이 높고 조사 과정에 유연성이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가설 도출의 탐색적 연구가 가능하고요. 자연스러운 상태에서 현상을 파악할 수 있기 때문에 미묘한 어감이나 차이, 어감 차이, 시간상의 변화 등의 심층의 차원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단점으로요, 자료 처리의 표준화를 기하기가 어렵다라는 게 있고요. 때때로 객관적인 판단을 그르칠 수 있고요. 대규모 모집단에 대한 기술이 또한 어렵습니다. 자, 집단 상황이 익숙해지면 관찰 대상을 놓칠 수도 있어요. 관찰 대상의 구성원을 접촉함으로써 관찰에 감정적 요소가 개입될 수도 있습니다. 자, 다음으로 준 참여 관찰입니다. 관찰자가 관찰 대상 집단에 방문해서 비정기적으로 참여하는 거죠. 그래서 관찰 대상 집단에 부분적으로만 참여를 수행하는 그런 관찰의 방법입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학교에 실습 나간 교생들을 볼 수가 있죠. 교생들은 일상생활에 완전히 참여할 필요는 없고요. 교직원들도 관찰당하고 있다는 것은 알고 있지만 일상 업무를 처리하는 데는 지장을 받지 않습니다. 자, 그 다음에 비참여 관찰입니다. 관찰자가 관찰 대상 집단의 외부에서 구경꾼 입장으로 참여하고 수행하는 관찰 방법이죠. 완전 관찰자 관찰 형태라고 볼 수 있습니다. 위장 관찰이나 CCTV를 이용한 관찰 등을 이용하기도 합니다. 자, 다음으로 관찰에서의 오류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관찰을 통해서 자료를 수집한 후에 지각과 인식을 하는 과정에서 오류가 생길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지각 과정에서의 오류죠. 지각 과정에서 발생하는 오류의 원인은요, 관찰자마다 지각되는 인상을 유지하는 능력이 다르다라는 거죠. 사람마다 다 인상이 다르기 때문에 이 부분은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자, 관찰자 자신의 상상이 지각 과정에서 작용을 한다는 점이고요. 관찰자마다 지각되는 인상을 다루는 지적 능력이 또한 다르다라는 거고, 관찰 대상이 많으면 관찰자가 압도될 수도 있다라는 부분에서 오류가 발생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러한 오류를 감소시킬 수 있는 방법은 뭐가 있느냐 했더니 가능한 한 관찰 단위를 명세화해야 합니다. 두 번째로 객관적인 관찰 도구를 이용해서 캠코더나 카메라 이런 것들이죠. 관찰자의 감각에서 오는 오류를 최소화해야 합니다. 그리고 보다 큰 관찰의 단위로 관찰을 하는 게 지각 과정에서 오류를 감소시킬 수 있는 그런 방법이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다음으로 두 번째, 인식 과정에서의 오류입니다. 인식 과정에서 발생하는 오류의 원인은 관찰자마다 과거 경험이 다르고 인식을 다루는 지적 능력이나 추리 능력이 다르기 때문에 인식의 과정에서 오류가 발생될 수 있다는 겁니다. 자, 관찰자마다 각자 인식과 추리에 대한 독특한 양식이 또한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인식 과정에서 발생하는 오류를 감소시키기 위해서는 이론적 개념을 분명히 하고 조사 시 필요한 개념을 경험적으로 정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 다수의 자료 수집 방법을 병행해서 비교를 해봐야 하고요. 개념 간의 관계를 형성해서 사고의 규칙을 가질 필요가 있습니다. 자, 훈련을 통해서 주관의 개입을 배제하기 위한 노력을 또한 끊임없이 수행해야 합니다. 자, 관찰법의 장점과 단점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관찰법의 장점은요, 비공개 참여 관찰의 경우에 연구 대상자의 비밀스러운 행동이나 판단 등을 또한 조사할 수 있다라는 장점이 있고요. 비언어적 자료를 수집하는 데 효과적이다. 그래서 관찰 카메라를 통해서 동물의 행동을 살펴본다거나 이런 것들도 가능하죠. 자, 자기 보고를 하기 어려운 경우에 이용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유화, 동물 또는 어떠한 식물 이런 것들은 보고서를 스스로 작성하거나 응답할 수 없죠.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관찰을 통해서 조사자가 직접 응답의 형태를 취할 수 있습니다. 자, 장기적이고 정기적인 연구 조사를 할 수 있다라고 볼 수 있고요. 조사에 비협조적이거나 면접을 거부할 경우에 효과적으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자, 다음으로 피조사자의 태도에 관계없이 조사가 가능하다라는 장점이 있고요. 행위, 감정을 언어로 표현하지 못하는 유아나 동물 등에서도 유용하게 활용이 가능합니다. 자, 그 다음에 현재 상태를 가장 생생하게 기록할 수도 있는 그런 장점이 있죠. 반면에 단점으로는요,
피관찰자가 관찰 사실을 아는 경우 조사 반응성으로 인한 왜곡이 발생될 수도 있어요. 그래서 계량화의 어려움으로 자료 처리가 어렵고요. 내면적 의식을 파악하기가 또한 어렵습니다. 그죠? 관찰을 하는 거니까 대화를 통해서 그 사람의 내용을 생각하고 있는 바를 파악하는 게 아니라 단순하게 관찰을 통해서 파악하기 때문에 내면적인 의식을 파악하기가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자, 관찰자의 주관이 개입되죠. 그 사람이 조사에 응하는 응답자가, 관찰의 대상자가 자신들의 어떤 의견을 피력하는 게 아니라 관찰자가 관찰을 통해서 판단하는 거기 때문에 주관이 개입되기가 쉽습니다. 자, 표본 집단의 크기에 제한을 받을 수가 있죠. 많은 표본들을 조사하기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자, 익명성이 보장되기 어려운 그러한 단점을 가지고 있고요. 연구 대상자로부터 허락을 받아내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자, 12강의 학습 내용들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12강에서는 자료 수집 방법에 분류해서 관찰법에 대한 내용을 전반적으로 살펴봤습니다. 그래서 관찰법의 의의를 살펴봤고요. 관찰 시의 관찰자의 태도에 대한 내용을 또한 살펴봤습니다. 자, 다음으로 관찰자의 유형에 따른 분류로 완전 참여자, 관찰 참여자, 참여 관찰자와 완전 관찰자의 형태에 대해서 살펴봤고요. 관찰자의 참여 여부에 따른 분류로 참여 관찰, 준 참여 관찰, 비참여 관찰의 형태, 관찰에서의 오류로 지각 과정에서의 오류와 인식 과정에서의 오류 등을 살펴봤고요. 관찰법의 장단점을 또한 살펴봤습니다. 여러분은 이런 전체적인 그림을 머릿속에 넣고 있어야 합니다. 자, 이렇게 해서 12강의 내용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